네. 3번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 보시면 어떤 카테고리로 또 구성되어 있나 먼저 한번 볼게요. 가항은 내담자 복지, 나항은 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그리고 두 슬라이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항은 다양성 존중. 이렇게 가나다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부터 보시면 먼저 읽어보세요. 내용 보시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를 상담자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내담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존엄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거는 정말 별표.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윤리강령에 좀 잘은 안 나와 있다. 왜냐면 사례마다 다 다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내가 내담자하고 맺는 관계나 상담자로서의 행동이 이거를 해치지 않는지 잘 점검을 하시고,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거 매우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친밀성과 책임감을 인식해야 된다. 상담을 하다 보면 심적으로 되게 가깝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친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상담자, 내담자의 관계는 사적인 그런 관계랑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상담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담자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 그리고 물론 상담에서 의지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의존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의존적이면 안 되죠. 그래서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내담자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뭔가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근무처를 정해주거나 그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권리와 사전 동의 보시면 이것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이 부분은 내담자의 어떻게 보면 알 권리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일단 상담 계획에 참여하거나 상담을 거부하거나 상담 계획 방식이 바뀌는 걸 거부하거나 이거에 따른 결과를 고지받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권리라는 게 내담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할 때 내담자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인 거고, 세 번째 내용은 앞으로 상담에서 어떤 개입을 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 외에도 상담자의 자격, 경력, 상담 비용, 지불 방식, 치료 기간, 종결 시기, 비밀 보호와 한계 이런 중요한 부분들, 첫 회기 때 구조화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 이거를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권리와 사전 동의 뒷부분도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이것도 1회기 때 구조화 시간에 하는 부분인데, 녹음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슈퍼비전에 이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등등을 동의를 구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담자가 미성년자거나 자발적 동의를 할 수 없을 때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청소년처럼 이렇게 미성년일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리셔야 돼요. 그리고 상담에 참여한다고 해서 내담자, 즉 이제 청소년 내담자의 경우에 그 아이가 이야기한 것을 부모에게 다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그 과정에서도 비밀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장이라는 게 근데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비밀 보장을 안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이게 좀 나뉘거든요. 요거는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소년 내담자라고 해서 부모에게 모든 걸 다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 사이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다항은 다양성 존중입니다. 요새 이 다양성이라는 거 다문화 이런 게 매우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1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어떤 문화적 이유로도 내담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상담자의 문화적인 정체성이 이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상담자로서 좀 내가 경제적인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근데 내담자는 좀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둘이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좀 경제적인 어떤 부유함을 좀 드러나는 그런 언급을 했을 때 상담자가 뭔가 자신의 어떤 열등감이 건드려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유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 또 역전이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담자라고 해서 가치관이 뭐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죠. 자기만의 또 가치관은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지는 않아야 되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되지만 상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도 있고 태도, 신념, 편견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인식하라는 거지 그런 걸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강요를 하지 않아야지 상담자도 한 인간으로서 그런 것들은 가지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상담 관계에 대한 윤리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미리 보면 가항은 이제 다중 관계, 나항은 성적 관계, 다항은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라항은 집단 상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항 다중관계를 보시면 다중관계라는 거는 내가 상담자, 내담자면서 내담자랑 친구가 된다? 이런 이중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담, 내담자, 그리고 친구 관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장면에서 관계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다중관계고 그런 거를 상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하지 않는 게 윤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하고도 면담 정도는 하지만 상담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다중관계에 해당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먼저 읽어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중관계는 요럴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친인척, 지인하고는 상담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도움을 잘 줄 수 있을 것 같은 분에게 의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게 다중관계가 시작됐다. 예를 들면 상담자, 내담자 관계로 만났어요. 근데 내가 별 생각 없이 동네에 뭐 배드민턴 동호회를 나갔다. 근데 거기 내 내담자가 있어. 그러면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죠. 이 다중관계가. 그랬을 때도 되도록이면 내담자에게 좀 이게 피해까지 아니어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동호회를 바꿔본다거나 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상담이 종결이 된 후라고 해도 상담 내담자 관계는 되게 좀 특수한 관계예요. 내담자들은 상담자에게 어쩔 수 없이 좀 이상화하는 측면도 있고, 이 안에서 나이랑 상관없이 권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권위가 생기기도 하고, 상담자에게.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나 자신의 어떤 힘든 막 치부 같은 건 얘기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또 내담자는 나의 사적인 걸 다 상담자에게 얘기하고, 근데 이렇게 동호회 같은 데서 짠 만났다. 근데 상담자도 이제 사람이니까 거기서는 웃고 떠들고 즐길 수 있죠.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어떤 내담자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내담자들은 내가 이상화했던 상담자의 어떤 상이 좀 무너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상담에 대해서 뭔가 좀 그러니까 상담자에게 좀 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쉬우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관계를 피해라 라는 거고, 예를 들면 제가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수 학생의 관계를 만났는데, 한 학생이 교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서 3회기 정도 무료로 상담을 해줬다. 그 과정에서 이 학생의 매우 힘든 측면을 제가 알게 되면, 이게 제가 이후에 성적을 평가하거나 이럴 때 영향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나도 모르게 좀 더 학점을 좀 올려주고 싶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를 상담을 통해 알게 되면 조금 장학금이라도 받게 해주고 싶고, 혹시 이럴 수 있어서 다중관계를 피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또 어떨 때 보시면 상사이거나 교수 나오죠. 평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저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시고요. 또 이거 꼭꼭꼭 유념하셔야 돼요. 연애 관계 절대 맺으시면 안 됩니다. 사적인 관계도 친구도 안 돼요. SNS 이런 것도 내담자랑은 팔로우 서로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내가 내 일상을 올렸는데, 또 내담자가 보기에는 그게 상담실 안에서의 상담자 모습하고 또 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상담자가 막 돈을 많이 버는 직업도 아닌데 이렇게 지켜야 될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상담료 외에 내담자에게 이런 거 받으시면 안 되고 주셔도 안 됩니다. 또 선물. 요새는 제가 좀 피부로 느끼기에는 김영란법 이후에 내담자들도 선물을 이렇게 갖고 오거나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 과거에는 내담자들이 막 자신이 변화를 하면 고마운 마음에 상담자한테 선물도 가져오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물도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그 정도도 있지만, 고가의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선물을 무조건 받지 말아라 이렇게 써 있진 않아요. 하지만 선물이 줄 수 있는 어떤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또 선물의 의미. 차라리 선물을 동결 다 하고 나서 주면 모르겠는데, 상담 중간에 준다거나 상담 중간쯤 선물을 주고 그 다음 회기에 선생님 저 2주에 한 번씩, 아니 일주일에 상담을 3번씩 하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구조화를 좀 틀거나 이러면 상담자가 또 선물을 받고 나면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선물은 되도록 안 받으시거나, 아니면 종결 이후에 받으시거나, 받더라도 고가가 아닌 그냥 좀 손편지 이런 건 진짜 괜찮고, 내담자가 제가 선생님 드리려고 쿠키 구워왔어요 막 이렇게 하면, 사실 그것까지 막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또 약간 서운해할 수 있어요, 내담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선물도 받거나 받지 말거나 이렇게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성적 관계 읽어보실까요? 윤리강령에 왜 성적 관계가 나왔지? 라고 의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상당 관계에 어떤 성적인 전이역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성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보호자나 친척, 내담자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떤 성적 접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성적 관계를 맺으셔도 절대 안 됩니다. 또 이전에 전 남친, 전 여친 등등 이렇게 연애했거나 성적 관계 맺었던 사람을 뭐 헤어지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내담자로 받아들이시면 또 안 됩니다. 그럼 상담 관계가 종결되고도 내담자로 받아들이면 안 되나요? 네. 최소 3년. 종결 이후 최소 3년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으면 안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3년을 제시했지만 되도록 이 성적 관계는 안 맺으셔야 돼요.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되게 독특한 관계예요. 여러분 나중에 상담을 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또 상담자가 원치 않아도 권위를 좀 갖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착취적인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는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 명의 내담자의 관계는 뭐냐면 1대1 상담이 아닌 경우, 부부 상담, 커플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경우에 이 관계가 좀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뭐 남편이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상담자에게 왜 선생님은 아내 편만 드시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럴 때 좀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되면 명확히 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도 이제 여러 명의 집단원이 집단에 동시에 이제 참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집단 상담에서도 이런 부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담자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리더는 지위를 이용해, 근데 여러분 아직 집단 상담을 안 배우셔서 단어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집단 상담 때 윤리를 또 다시 배우니까 그때 다시 또 보시면 좋고요. 일단 넘어갈게요. 5번째 항목은 정보의 보호 및 관리예요. 그래서 여기는 가항, 사생활과 비밀보호, 나항 기록, 다항 비밀보호의 한계, 그리고 라항은 집단 상담과 가족 상담에서의 정보 보호에 대한 거고, 마항은 상담 외의 목적을 위해서 정보 사용을 해야 될 때, 바항은 전자정보 관리 및 비밀보호,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죠? 그만큼 상담에서는 이 정보라는 게 되게 정보를 보호한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최근에도 상담은 아니지만 마음사랑이라는 엄청 큰 우리가 상담할 때 꼭 거의 해야 되는 주요한 심리검사를 판매하는 그 기관에서 그 유출이 좀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내담자들의 어떤 너무너무 사적인 정보들이 심리검사한 내용이니까요. 이게 이제 유출될 수 있는 거라서 이 상담 부분에서는 너무나 사적인 정보들이 수집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좀 읽어보시면, 네, 시간상 빨리 조금 읽어볼 시간을 못 드리겠는데 각자 이제 영상 멈추고 읽어보시면 되는데, 말씀드린 내용이고,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 유지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가끔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에 의해서 제한될 수도 있고요. 4번 읽어보시고, 5번 혹시 내가 강의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자문하거나 등등 인터뷰하거나 할 때 내담자 사례를 예시로 들 때가 있어도 그때는 다 각색을 하시거나 어쨌든 내담자가 확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6번도 읽어보시고요. 기록은 상담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메모나 기록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 기록도 몇 년 동안 보관하고 몇 년 후에는 폐기하고 이런 규정을 잘 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기관별로 각 기관에서 정한 규정을 지키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3년 이내 정도 보관을 하시고, 또 녹음이나 기록하실 때 꼭 동의를 받아야 된다. 5번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담자가 기록을 보고 싶어 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는 보여줘야 되는데 내담자가 자신의 상담 기록을 다 보는 게 오히려 내담자에게 심리적으로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상담자가 적절한 수준으로 선별해서 내담자에게 보여줘도 될 것 같은 부분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여러 내담자, 뭐 가족이나 커플 상담 이럴 때는 뭐 남편이 상담 기록을 요청했다. 우리 부부가 상담받았던 내용 좀 주세요 하면 남편 부분만 주셔야지 아내 부분까지 다 주시면 안 되겠죠. 9번도 중요해요. 내가 갑자기 뭐 병이 걸리거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죠. 상담자가. 그랬을 때 내가 관리하던 상담 기록이 갑자기 막 유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보호될 수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되고, 비밀 보호가 중요한데 타인에게 어쩔 수 없이 공개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담자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공개해야 될 만한 상황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이 다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비밀보호는 정말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윤리인데 이게 안 지켜도 되는 아니면 안 지켜야 하는, 그러니까 비밀보호에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 및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를 관련 전문가나 사회에 알릴 수 있어요. 내담자가 자살 위기다. 자살 위기도 아무 때나는 아니고 좀 급박한 자살 위기다. 이럴 때는 빨리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비밀 보호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신고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내담자가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감염병이나 뭐 이런 이슈가 있죠. 범죄라던가 이럴 때는 내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비밀 보장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왜 제가 발표를 했냐면 1회기 때 꼭 내담자에게 고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저기 치명적인 질병 있고 이게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도 중요해요.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가 스스로 알릴 수 있을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또 법원이 요청할 경우 그때는 그렇다고 막 다 갖다 주면 좀 그렇죠. 비밀 보장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네. 정보를 공개할 때는 동의를 꼭 구하진 않아도 되지만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내담자에게 알려야 되고, 네, 뭐 그리고 5번, 6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집단이나 가족 상담 배우실 때 그때 다시 배우실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상담 관련된 장면이 아니라 교육이나 연구, 출판할 때 사례에 대한 내용을 쓰셔야 될 때는 꼭 내담자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정보 관리도 되게 중요하죠. 요새는 주로 이런 전자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상담 기관에서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전자정보를 어떻게 보안해서 관리할지, 네, 그런 보안 시스템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리평가에 대한 부분인데, 심리평가는 이제 기본사항, 검사 해석하고 사용하는 능력, 사전 동의, 검사의 선택 및 실시, 해석 진단, 검사의 안전성 이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리 검사에 대한 부분도 이제 심리 검사 배우실 때 그때 별도로 윤리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제가 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요한 내용은 아마 이런 내용들로 구성될 거예요. 내담자의 어떤 알 권리, 내담자가 이게 무슨 검사인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나 타당한 검사 쓰셔야 되고, 검사 자격을 갖추고 나서 검사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7번은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인데 이제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시다 보면 상담자를 교육하거나 양성해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수련생이 상담자인 거죠. 상담자인 수련생이 어떤 상담을 진행하는 걸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수련 감독자가 슈퍼바이저인데 수련 감독자가 그걸 이제 지도 감독해 주는 게 자문을 하는 거예요. 슈퍼비전. 그럴 때 누구의 복지가 우선이다? 내담자의 복지가 우선입니다. 물론 수련생, 즉 상담자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내담자 복지를 우선시하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수련 감독자도 역시 상담자일 때랑 마찬가지로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알려라.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미리 고지하고요. 역량과 책임, 요거는 사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 관계상에 넘어가긴 할 건데 여러분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수련 감독자의 역량과 책임이나 뒤에 이제 관계나 상담 교육자 역할, 이건 이제 제가 읽어야 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을 좀 숙지를 하고 계시면 혹시 여러분이 수련 감독자나 상담 교육자가 아니더라도 상담자나 수련생일 때 내 권리가 침해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항은 이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실습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윤리 문제가 이제 발생할 때가 있어요. 상담자들이 조심을 한다고 해도 과정에서 내가 의도치 않게 어떤 윤리 강령을 잘못 이해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거나 나는 아니지만 내 주위 상담자가 그렇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윤리 강령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래서도 안 되고요. 일단 내 주변에 누군가가 윤리를 위반했다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너 이런 부분에서 위반한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고, 일단은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하시고 그 기관 차원에서 시도한 게 효과가 없거나 위반한 사람이 별로 달라질 것 같지가 않다. 이럴 때는 상벌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셔서 이 윤리적인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상담 윤리는 제가 조금 중간중간 넘어간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여러분이 그래도 넘어간 부분들도 한 번씩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3주차 상담 윤리에 대한 부분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